노후에 어떤 삶을 꿈꾸셨나요? 자식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일상, 아니면 혼자서 누리는 조용하고 자유로운 생활.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고 익숙했던 일상조차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대부분 우리가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둘째는 요양보호사를 두는 것, 셋째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들이 과연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따뜻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한 지붕 아래 살아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마찰들, 자식은 일에 쫓기고 손주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바빠지면서 부모는 점차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하루 종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매달 큰돈이 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생활 전반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선택지는 요양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문제는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맘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고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이 뚜렷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두려움도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요양원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서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은 일반적인 선택지 대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들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7세 정병수 어르신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76세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노년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특별한 사회적 지원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과연 이 두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정병수 어르신은 올해 67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는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몸이 비교적 건강했기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누구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눈을 떠도 익숙했던 부엌 소리조차 사라지고 하루의 시작부터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귀찮아졌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듯한 지루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이토록 조용하고 허전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V를 켜도 집안은 여전히 쓸쓸했고 예전에는 간절히 원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깊은 고민 끝에 자녀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볼래? 라는 말에 아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도 처음엔 할아버지의 방문을 반가워하며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업과 친구들 관계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 시간엔 정 어르신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더불어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혈압이 높으시니까 소금을 조금만 줄이세요. 아버지, 밤엔 TV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자야 하니까요. 물론 가족들이 모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어르신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혹시 내가 짐처럼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답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점점 내 자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 결국 몇 달 뒤 정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야겠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정 어르신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다. 오히려 이 집에 있는 게 더 외로웠다. 그렇게 정병수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집만 옮겨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긴 고민 끝에 어르신이 도달한 해답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두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으니 나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스스로 걷고 식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목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웠고 가끔 요리를 하다가 칼을 떨어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집안일이 버거워졌고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입주 도우미도 있었지만 어르신은 방문형 부분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번에 4시간쯤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요양보호사를 만났을 땐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노인 돌봄 경험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처음에는 내심 꺼려졌습니다. 남의 손에 집안일을 맡긴다는 것도 내 삶 속에 타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편리함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주고 부족한 생필품도 대신 사다 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걸.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한 달간 이용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기본 요금은 정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까지 계산하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드는 비용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야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씩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작할 땐 괜찮겠지 싶었지만 막상 장기적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병수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먼저 다른 집안일부터 마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소한 차이겠거니 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왜 내가 이들의 방식에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겨우 적응했을 즈음이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다시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이 오히려 더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요양 서비스도 결국 그에게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결국 나와는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요양원이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직접 알아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도 있었고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급 상황이 걱정이지만 요양원에 있으면 그런 점은 확실히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다. 단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외로움이 더 커진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수 어르신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원에서 한 달간 생활해보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첫날, 정병수 어르신은 낯선 환경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집을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고 처음 마주한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몇 어르신들과는 금세 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쌓여가던 불편함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문제는 자유의 제한이었습니다.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마음대로 늦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외출도 미리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규칙들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생활에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내가 바랐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2인실을 배정받긴 했지만 함께 쓰는 룸메이트와의 생활 리듬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TV를 켜놓는 경우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내 방에서만큼은 마음대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내 방에서도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문득문득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실 아직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판단력도 또렷한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맡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자 정병수 어르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는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 속에서의 제한된 자유는 예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야 하지? 요양원을 나와 다시 혼자 지내게 된 첫날, 정 어르신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지금껏 시도했던 모든 방법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요양원은 내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걸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 아이 데려오기로 한 건 당신이었잖아. 갑자기 회의가 생겼다니까. 그럼 당신이 좀 데리고 오지 그래. 옆집 부부는 맞벌이였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담 속에서 종종 아이의 등하원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듯했습니다. 그때 문득 정병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떨까? 정 어르신은 망설이다가 직접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까 말소리가 들렸는데요. 혹시 제가 대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옆집 부부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정 어르신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서서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저녁 한 끼만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정 어르신과 옆집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정 어르신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 그 사이 부부는 퇴근 후에 짧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어르신, 혹시 마트에 가시는 길이면 저희 것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대신 지난번에 보니까
화장실 전구가 깜빡거리던데 제가 새 전구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교류는 점차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정병수 어르신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년의 삶이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존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정병수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76의 이문환 어르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이문환 어르신. 늦가을 오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며 혼자서 지내는 일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고, 대학생 손주는 시험이 없는 시기에 간간히 들러 장을 봐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짧고 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런 삶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문득 마음 한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요양보호사를 쓰기엔 그조차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주제를 접하게 됩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비를 나눠 쓰는 모습이 화면 속에 펼쳐졌습니다. 정해진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조직해 나가는 노인의 모습에 이문환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근처 주민센터에 들른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우신 분, 함께 살아보실 어르신을 찾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3명의 어르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의 할머니. 영어 교사로 정년 퇴임 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 늘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우 어르신.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서울에서의 높은 월세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순남 여사. 오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능숙한 분이었고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세 분과 몇 차례 직접 만나 식사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간 끝에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전주의 한 교회 근처에 있는 오래된 2층 집을 공동으로 월세 계약하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개인 방은 따로 두고 거실과 주방은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갈등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문환 어르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유정의 할머니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조용한 생활을 선호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요리를 좋아해 주방을 자주 점령했고 박순남 여사는 청결에 민감하여 물건 위치 하나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의 단점을 참기보다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손맛 덕분에
매 끼니가 기다려졌고, 박순남 여사는 이문환 어르신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는 생활 속 스트레칭과 셀프 마사지법을 세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유정의 할머니는 해외 의료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등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문환 어르신은 오랜 기업 경력을 살려 공동 생활비와 장보기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집 옆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추, 고추, 쑥갓, 상추. 하나둘씩 싹이 트고 수확한 채소는 식비를 절약하는데 큰 몫을 했고, 남는 것은 동네 시장에 내다 팔아 소소한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 제안을 받고 이문환 어르신 일행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박순남 여사는 건강생활 습관 강의, 유정의 할머니는 영어 기초 수업, 김성호 어르신은 간편 요리 교실, 그리고 이문환 어르신은 가게 예산 및 재정 상담을 맡아 지역 어르신들과 다시금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 잠시 귀국한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면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문환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니 혼자였으면 몰랐을 새로운 기쁨을 많이 알게 됐지. 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되다. 그리고 전주 일대에 비슷한 셰어하우스가 2곳 더 생겨났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환 어르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가볍고 삶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분은 전통적인 노후 생활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년의 삶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맞이하면 다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첫째, 자식과 함께 사는 것. 물론 따뜻함이 있지만 세대 차이와 생활 방식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매달 드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긴 하지만 자유가 제한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3가지 중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병수 어르신과 이문환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년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 삶의 기술을 나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수 어르신처럼요. 둘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문환 어르신처럼 서로의 장점은 나누고 약점은 채워주는 삶.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로움을 달래며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삶은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셋째, 꼭 정해진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눈앞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후를 선택해야 할까?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도 분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웃과 협력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틀 안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노년은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선택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혼자가 아닌 서로 손 내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한 갈림길에서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당당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순간의 잘못된 한 걸음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한 번의 낙상은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하게 만들고 힘든 회복 과정을 거치게 하며 혼자 살아가는 자유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소리 없이 아주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던 중이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꼭 그렇게 불안한 일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장비도 운동기구도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전국 곳곳에 실제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6가지 걷기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리치료사와 노년기 전문가들이 효과를 인정한 방법들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습관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어떤 방법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왜 이 습관들이 중요한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60대든 70대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든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더 안전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시선의 방향이 균형을 좌우합니다. 걷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느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시선 하나로 몸 전체의 안정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마치 기차의 맨 앞 기관차처럼 그 방향에 따라 몸 전체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혹시라도 발이 걸릴까 불안해서 아래를 자주 보시죠. 하지만 오히려 그 습관이 낙상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걷다 보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척추는 구부정해지고 몸의 중심축이 점점 무너집니다. 이렇게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면 시야 확보도 어려워지고 앞길의 위험 요소를 제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을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걷는 동안 고개를 들고 약 3-5m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밑은 꼭 필요할 때만 살짝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로잡으면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걸음이 고르게 이어지며 주변 인식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정기철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리막길에서 자주 휘청거리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그는 그동안 발만 바라보며 걷는 습관이 몸을 과하게 앞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고개를 들고 턱을 살짝 당기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중심 근육이 활성화되며 균형감이 저절로 되살아납니다. 혹시 걷는 도중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바닥을 자주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시선이 걸음을 이끕니다. 때로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균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팔의 리듬을 다시 찾기 걷는 자세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리와 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 역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팔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추와 같습니다. 오른발이 나갈 때 왼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교차되는 팔의 움직임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상체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몸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팔을 점점 덜 쓰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 채 그렇게 됩니다. 어깨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불안입니다. 낙상이 걱정되면 몸이 저절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은 팔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9세의 윤정희 선생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어느 날 넘어지신 뒤부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시간이 갈수록 균형감이 나빠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사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왼팔이 계속 긴장된 채 고정돼 있었고 그 결과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은 지팡이를 한쪽에 두고 반대쪽 팔은 가볍게 흔드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지나자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의 자신감도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팔꿈치는 편하게, 손은 가볍게 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어보는 겁니다.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고른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한쪽 팔이 불편해도 다른 쪽 팔이라도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다 아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쪽 팔이라도 움직이면 몸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쪽 팔의 작은 흔들림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단계. 발이 닿는 방식을 의식하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신의 균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발 전체를 평평하게 디디거나 무의식적으로 발끝부터 착지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걷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건강한 걸음걸이는 발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그 압력이 발바닥의 아치를 따라 천천히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며 다음 발걸음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이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연속 동작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정렬을 유지하며 발가락이 울퉁불퉁한 지면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예전 부상의 기억 때문에 뒤꿈치 착지를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넘어진 경험 때문에 아예 발을 끌듯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을 끄는 습관은 오히려 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4세의 김세진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당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면서 발을 거의 들지 않고 걷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후 재활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걸음은 항상 뒤꿈치부터,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은 발가락. 그렇게 걷는 감각을 다시 되살려 나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걸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걷는 동안 몸의 통제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꿈치로 먼저 디디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골반의 움직임도 맞물려 다리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몸 전체가 본래의 흐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수건을 바닥에 깔고 맨발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의 어느 부분이 먼저 닿고 어떻게 밀고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연습할수록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몸에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질 걱정 없이 편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단계. 짧은 걸음이 만드는 큰 안정감. 짧게 걷는다는 말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걸음의 길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요소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보폭으로 걷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넘치고 속도에 자신이 있었던 시절엔 길게 내딛는 걸음이 활력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길었던 걸음이 오히려 위험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을 너무 멀리 내디디면 체중이 순간적으로 뒤로 쏠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무너지고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이나 작은 장애물 앞에서 재빠르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짧고 안정된 걸음은 그 모든 위험을 줄여줍니다. 중심이 발 위에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몸의 반응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몸 전체가 바닥과 더 단단히 연결되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있다는 감각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기가 처음 걷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벌리고 바닥에 최대한 가까운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고 짧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아이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 본능적인 지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지혜가 더 소중해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먼저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3세 정광수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오랜 시간 우체부로 일하셨습니다. 젊을 땐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일이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대로 큰 보폭으로 걷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집 앞 골목에서 2번이나 연달아 발이 걸려 넘어진 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걸음걸이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의 보폭을 줄이고 그 대신 발을 내딛는 리듬을 아주 약간 높여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 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걸을 때 다리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발이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걸음이 짧아졌는데 마음은 더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걷는 속도로 10초 동안 몇 걸음을 걷는지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발을 조금만 짧게 내디디며 다시 10초를 걸어보세요. 걸음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를 너무 멀리 밀지 마시고 몸 가까이에 두고 짧은 걸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몸은 더욱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짧은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더디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작지만 현명한 걸음들이 쌓여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결국 우리의 자립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5단계. 몸의 중심을 깨우면 균형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을 생각할 때 다리의 힘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릎이 약해졌는지 발목이 흔들리는지 종아리에 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지요. 물론 다리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균형의 시작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코어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와 허리 골반 주변을 둘러싼 깊은 근육들의 조화를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허리띠처럼 작용합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상체와 하체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없는 기둥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중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리와 어깨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자세는 점점 구부정해지고 걷는 걸음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작은 비틀림 하나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아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뇌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양치할 때나 걷는 도중 복부에 가볍게 힘을 줘보는 겁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3-5초간 유지해보세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티 나지 않지만 그 짧은 수축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잊고 있던 고든 자세, 자연스러운 중심 본래의 안정감을. 대전 유성구에 사는 81세의 최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이용해 이런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재미 삼아 시작한 것이었지만 몇 주 후부터는 아침 산책을 할 때 더 이상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 자신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다시 중심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등을 곧게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의 힘입니다. 코어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작고 잔잔하지만 몸 전체를 조율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균형은 더 이상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단지 걷는 안정감을 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중심의 힘을 믿으세요.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6단계. 바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분들이 넘어짐의 원인을 헐거운 러그나 부재 중인 손잡이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조용히 사고를 일으키는 건 바닥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도 뇌가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 찰나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이 휘청이는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각과 감각의 반응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의 색이 달라지거나 재질이 변하거나 조명의 밝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조차 깊이감에 혼란을 주고 발이 디디는 방향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특히 카펫에서 마룻바닥으로 또는 타일에서 문턱 위로 옮겨갈 때처럼 재질과 감촉 밟았을 때의 소리와 온도까지 달라지는 경우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유도 모른 채 한 발이 헛디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권하는 한 가지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지금 밟으려는 바닥을 작게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레어그. 계단 한 칸처럼 조용히 말로 떠올리면 뇌가 그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몸도 그에 맞춰 자세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단순한 습관이 신체 전체의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9세의 박영호 어르신은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생활하시던 중 반들반들한 복도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집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조용히 바닥의 종류를 머릿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러그, 슬리퍼, 문턱. 그렇게 단어 하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바닥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졌고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한 발 앞서 준비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은 빛이 많이 반사되는 고광택 바닥입니다. 조명이 비칠 때 생기는 반사는 평평한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오히려 단차를 감추기도 합니다. 특히 돋보기를 포함한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쓰는 분들은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렌즈의 굴절이 바닥의 깊이나 높이를 왜곡해 실제보다 더 얕거나 더 멀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변화는 작지만 우리의 주의는 더 커야 합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의도를 담는 순간 우리의 움직임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바닥이 변하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걸음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몸이 느려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 넘어질까 걱정되는 마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를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낯선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크고 복잡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이 삶을 다시 붙잡아주고 무너졌던 자신감을 조용히 되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눈 6가지 걸음의 기술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거창한 운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잊고 있던 삶의 지혜를 되살려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동작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걱정으로 움츠렸던 걸음이 점차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 걸었던 발걸음이 자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완벽하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턱을 조금만 들어 올려보세요. 팔을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한 걸음을 조금 더 짧게 내디뎌 보세요. 이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자립이라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딛는 매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6가지 습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이 있으셨나요? 내일 아침 그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얻은 작은 통찰 하나, 실천하고 싶은 다짐 하나가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과 균형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